상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와 만약에 상장했을 때 이 XRP라는 토큰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 돈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리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업비트 임직원분들이 투자가 가능한 코인이 예전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USDT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을 원래 거래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 주셨던 게 리플에 대해서도 리플이 또 신규로 추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변동 사항이 좀 있을까요? 리플은 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아니, 문제가 많다는 게 이제 지금 법적 이슈가 아직 정돈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한 7개 정도 이렇게 지금 허용을 해놨고요. 예, 대신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하지 마라. 업비트에서? 예. 네. 그리고 다른 거래소에 계정을 갖고 있으면 신고해라. 네. 그리고 그 금액이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해라. 10억 이상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지. 네.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범위 내에서 또 누적 가치가 뭐 한 5억 정도 넘지 않게끔 뭐 그런 그 내부 통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내부에서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들 확인을 하거나 뭐 예, 그런 그게 절차도 아주 있고. 주된 컴플라이언스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장에 의해서 뭐 그런 펌핑되는 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투자를 하지 못하게 조치를 또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리플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센터장님께서 원래 리플에 대해서 좀 평소에 관심이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또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센터장님께서는 뭐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리플을 또 관심을 또 가지시지 않았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리플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과 그리고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JPM 코인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경쟁 관계입니다. 네. 이게 JPM 코인은 JPM이 사실 글로벌 IB잖아요. 네네. 글로벌 뱅크고 그러면 JPM의 고객들, 고객 기업들이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보내거나 네. 받고 할 때 네. JPM이 보장하는 코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뭐 코레스 뱅크를 통하지 않고서도 순식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 분산월장 기술의 여러 장점 중에 하나가 순간 결제, 뭐 어토믹 세틀먼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세틀먼트 파이널리티 걸리는 데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JPM이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겠죠. 리플에서. 리플에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리플도 이제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에서 조금 더 코스트를 낮추고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분산월장 기술 자체가 이제 크립토그래피가 암호화 기법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리플이 가진 이제 잠재적인 그런 효과, 영향, 파급 영향 이런 걸 받고 실질적으로 리플뿐만 아니라 또 JPM 코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사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네. 싱가포르에 보면 MOAS라고 있어요. 그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그 싱가포르 금융통화청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앙은행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 싱가포르 마스가 JPM이라든지 또 싱가포르 그 개발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은행 같이. 그래서 DBS라고 싱가포르 개발은행 또 JPM 그다음에
캐나다 금융당국 이렇게 해서 글로벌하게 CBDC를 가지고 이렇게 네팅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유빈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POC뿐만 아니라 다 실증 단계까지 다 끝내. 이미 언제든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 직전까지. 그렇게 해놨고 또 동남아에서는 인접한 나라들 간의 그 지급 결제망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투자성보다는 지급 결제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어떤 혁신의 한 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심히 봤고 또 하나 이제 미국 SEC가 지금 리플 소송을 2020년부터 이제 쭉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자 계약이잖아요. 판결 내용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많이 알려져서 그러면 이 발행 단계에서의 리플하고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리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게 이제 굉장히 법적인 논쟁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계약은 했어요. 우리끼리 투자 계약을 한 거죠. 근데 투자 계약의 결과물로 받은 리플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 투자가는 서로 리플랩스하고 잘 알고 또 어떤 약속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리플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분들은 이 매매 자체가 사고 팔자, 사자 팔자 주문이 사실 블라인드잖아요. 파는 상대방, 하겠다고 오퍼 내는 상대방을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의 계약 관계가 성립할까? 그리고 이 투자금이 저 리플랩스로 흘러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떤 계약의 기본 요건도 필요하지만 투자여야 하고 계약이어야 하고 그렇지만 그 결과물로 받은 이 제3의 정체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논란들이 이제 찬반이 그 법정에서 벌어지면서 심지어는 판사들끼리도 같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판사, 증권을 오래도록 다루었던 라코프 판사, 또 리플 사건을 맡은 토레스 판사, 요 서로 또 의견이 갈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대법원까지 뭐 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하나는 SEC하고 이제 리플랩스 간에 갈링하우스 뭐 이렇게 그 두 사람은 빼줄 테니까 금전 이 민사제재금 내는 걸로 세틀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핵심적인 논란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 공은 이제 의회로 가겠죠.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통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돈하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리플랩스를 상대로 SEC가 요구하는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뭐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금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좀 보는 입장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과거에 뭐 LBRY 같은 사례들 가지고서 지금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의 분위기가 조금 더 SEC보다는 리플 쪽이 조금 더 이제 우위를 좀 잡은 것처럼 어깨에 힘을 조금 주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합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합의되는 게 리플 측에는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양쪽에 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SEC가 SEC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세틀먼트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사건을 오래 끌고 가면 정작 그 규제 감독에 투입할 자원들이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한 5년, 10년간. 그래서 빨리 이 화해 종결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플랩스 측에서 보면 자, 유통시장에서의 문제는 문제 없는 걸로 그리고 발행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과의 했던 것은 증권 이슈가 있으니까 투자 계약 이슈가 있으니까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의 이익을 기대하고 이런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쟁점이 정리가 되면 이제 화해 종결로 갈 수 있겠죠. 그 금액 부분은 만약에 리플랩스 쪽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세틀이 될 거고 안 되면 지금 코인베이스가 하는 것처럼 이제 항소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이슈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사실 더 불확실한 거여서 누구도 확답을 해줄 수 없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점인 건데요. 지금 리플랩스가 올해 이제 비공개 로드쇼도 개최를 했고 뭐 계속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상장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좀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와 만약에 상장했을 때 이 XRP라는 토큰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코멘트를 안 드리겠고 네네. 그 부분 빠셔도 됩니다. 네. 대신 이제 XRP의 그 유용성, 유틸리티, 기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증적해 가는 과정이 있다. 이게 뭐 일본이든 아니면 두바이든 아니면 뭐 싱가포르든 이런 쪽에서 XRP가 그 어떤 디지털 페이먼트,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에서 어떤 유용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증명되고 확보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려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리플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 XRP 가격을 끌어올리는 뭐 궁극적인 카드라고 볼 수 없고 이건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결국 이게 소송이 끝나면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탄력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 장기적인 요인들이 방금 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로 보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ICO 광풍 있을 때 그 ERC20 토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냥 막 찍어내는 거죠. 그 프로토콜만 갖추면 그러면 실제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투자 가치가 있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 아무도 보장을 못 하잖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뭐 주식 시장에서도 만약에 유통 물량이 적다 그러면 원래 자기 매매 역할을 하는 마켓 메이커가 사주고 그 가격을 지지해주고 이 시장에 갖고 들어온 책임도 지고 뭐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증권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이슈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도움, 어떤 유용성을 갖추고 있는 건지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리플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어떤 흐름들을 센터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만약에 리플랩스가 법정 화폐 통화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이 XRP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들의 어떤 차이에서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통화 주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양보하지 않을 그런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제도권 금융 체계가 있을 거고 또 비제도권 아니면 그레이존 뭐 이런 데가 있을 거고 또 나가서는 P2P가 있을 수 있고 또 C2C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완전히 대체한다.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고 크립토 쪽에서도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상호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수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효율성, 이 부분에서 효율성. 그래서 CBDC를 왜 자꾸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쪽에서는 안 될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서도 완전히 CBDC, 그럼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한다고 하면 홀세일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리테일 형태까지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혁신적인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가 이제 사실은 이 내러티브는 너무 과도한데 뭐 스위프트를 대체한다거나 무언가를 대체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함께 공존한다는 개념이 맞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선장님 말씀으로도 이제 더 특화된 분야에서 이것들의 존재감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건데 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XRP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불리시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히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알트코인 마지막으로 이 리플 소송 외에도 뭔가 주목해야 될 이 알트코인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심스럽죠. 그동안 이제 레이어 1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살 때도 1층이 튼튼해야 2층도 올리고 3층도 올리고 4층까지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1, 레이어 2, 뭐 레이어 3 아니면 레이어 2-1, 2 이런 그 다양한 솔루션들이 진짜 제대로 돼 가면서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이 결국은 비트코인 빼고는 다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그 토대로 해서 유사 레이어 1 또 레이어 2 이런 솔루션들을 결국은 이제 작가님이 잘 추천을 해주시겠죠.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도들을 열심히 제대로 신뢰성 있게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지. 이 푸대자루에 뭔가 담아놓은 듯한데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하면 그때는 이제 진짜 묻지마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저는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알트코인에서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기반을 쌓아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든든한 이 레이어 1 플랫폼들이 받쳐줘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라고 사용되는 이런 토큰들은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가치를 가진다라는 점에서 저는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작가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센터장님.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정환 작가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그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이 증권 투자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 투자도 그렇고 공통된 것이 알고서 하는 투자거든요. 이게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서를 왜 투자자들에게 줘야 되는지 그냥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nformed investment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용한 정보가 어디 있을까? 박정환 작가 그 유튜브 가니까 있더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결국은 투자. 내 돈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것처럼 비슷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업자한테 맡기면 되고 이런 점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과 딱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에서는 이 내 돈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저도 이제 채널 운영하다 보면은 그냥 덜컥 사셨다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막 가슴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님을 모신 것도 이 투자자분들에게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붕 센터장님과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정말 이 규제와 투자에 관한 정말 폭넓은 이야기들, 그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